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지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14870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주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좀 다른 사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은 춤을 추고 있는데 등락폭이 상당합니다. 2017년 300억의 매출이 2018년 186억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에는 958억으로 올랐습니다. 엄청난 등락인데요. 그에 반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7년 영업손실 60억에서 2019년 영업손실 1억까지 꾸준하게 상승 중이긴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 수치는 영업이익만큼 못 미치긴 하지만 당기순손실을 꾸준하게 그 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분기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크게 빠지는 등 여러가지가 다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정말 전체를 보게 되면 춤을 추는 숫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는 숫자를 가진 유지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유지랩이 주목받은 것은 바로 나파모스타트라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파모스타트를 통한 임상치료에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된 임상은 당국대에서 진행되었고요. 3명을 임상으로 진행을 해서 모두 다 부작용 없이 완치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65세 이상 고위험군 3명이었다는 것이죠. 고위험군이라는 면에서 최근 미국발 뉴스로 모더나나 이런 데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환자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위험군이 포함되었다는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나파모스타트에 대해서 유지랩은 경상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은 당국대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파모스타트의 경우는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600배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에 관한 뉴스는 5월에 나왔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 성분으로 나파모스타트의 강력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였는데요. 이날도 유지랩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정부와 공동으로 나파모스타트 기반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파모스타트의 효능에 관해서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연구 단계에서는 렘데시비르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증명이 되었고 앞에서 봤던 기사에서처럼 임상에서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까지 보면 여러가지로 긍정적인데요. 이 같은 뉴스로 주목받고 있는 유지랩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먼저 자회사가 좀 눈에 띄는데 주요 사업에 생명공학이 메인이 아니라 CCTV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CCTV와 생명공학 정말 접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게다가 2019년에 신규 연결한 회사들이 바로 생명공학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주요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CCTV 카메라 관련 제조와 판매를 주요한 사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유지랩을 바이오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자 꽤나 당황했었는데요. 다행히 아래에서 개별 기업의 기업 목적을 보게 되면 생명공학이나 임상관리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는데요. 사업의 내용 어디에서도 바이오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회사의 연역을 좀 봤는데요. 유지랩 파마코리아, 그러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019년에 새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지랩 파마도 그랬고 한국에 있는 유지랩 파마코리아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있기가 힘들었는데요. 이같이 지금 이제 막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새로 선임된 이 대표분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는 유지랩이 유지랩 파마와 유지랩 파마 코리아의 새로운 대표를 선임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먼저 미국 유지랩 파마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고영희 박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요. 고영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영양생리학 석사를 하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생화학 박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17년간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무하면서 대사항암 물질을 연구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 디스커버리라는 업체를 설립해서 대사항암 치료 신약 상업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고 하고요.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60여 편의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기사에서 모두 드러나기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업계에서 오래 있었던 데다 박사까지 하셨고 그 이후에 연구도 오래 하셨으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보는 관점은 전혀 틀린 관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지랩 파마 코리아와 미국 유지랩 파마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20년간 금융권에서 투자를 진행해온 투자 전문가라고 하고요.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지랩 파마의 설립과 고 디스커버리로부터의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도 해내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랩과 관계를 맺어서 유지랩 파마와 유지랩 파마 코리아의 대표로 선임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두 분 외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 기업은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기업은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그 전체 총괄을 투자의 관점에서 놓치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는 관리의 관점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처럼 2019년에 출범을 하면서 바이오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나스닥 상장을 하고 2021년에 임상을 개시한다는 것이죠. 그 임상은 바로 대사 항암제 개발 사업에 관한 임상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펀딩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자금을 조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기사가 나온 시점도 그렇고 그 계획을 세웠던 시점조차도 코로나 이슈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 계획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슈로 주가가 뜨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바이오 이슈를 챙겨보는 게 맞긴 하지만 유지랩 자체가 뭐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본업에서 죽을 쓰고 있다면 미래를 위한 기대를 하기도 전에 회사가 무너져 버릴 테니까 말이죠. 이에 관해 작년 기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019년 매출 상승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의 시점은 2019년 1분기 기준인데요. 2019년 1분기의 숫자가 대부분 좋아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400%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던 시점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2019년 1분기에 별도 기준 매출액이 211억인데 그 전년인 2018년에 연간 매출액이 18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보다 높은 매출을 분기에 달성했던 것이 2019년인데요. 이같이 2019년에 좋은 실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5G 유통사업부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유지랩은 SKT와 계약을 통해서 전국에 290개 판매 대리점을 거쳐서 스마트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판매 경로를 보게 되면 통신사나 제조사 그리고 A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애플로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팔아야 될 테니까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당사로 납품받은 다음에 당사의 계약 대리점으로 다시 납품을 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실제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경험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리점에서 모든 스마트폰의 재고를 떠안고 있기에는 재고 비용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유지랩이 떠안고 대신에 유통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조금 수취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지랩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요. 무선 이어폰도 팔고 있고 갤럭시 버즈도 팔고 있군요. 그리고 청소기, 나인봇 여러가지 IT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제품을 바탕으로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2019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앞에 기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5G의 유통사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총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이 하나 생긴 수준으로 매출이 폭발했는데요. 5G 유통 관련만 봤을 때 2017년에 26억, 2018년에는 2억 수준의 내수 매출이 2019년에는 무려 830억 수준으로 꼴을 올렸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수준의 매출 폭발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외에 매출은 모두 감소되어 있습니다. HD 카메라도 감소세고요. SD 카메라도 감소, 그 외에 기타 제품 매출도 감소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수출 부분도 꾸준하게 감소를 기록하고 있죠. 5G 매출의 폭발이 눈에 띄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하나의 사업부에 편중되는 것이 포트폴리오상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숫자를 보게 되면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이오 관련 매출은 2019년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숫자가 유지랩 자체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지랩 파마 등에서도 인건비 등 소모되는 비용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자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럴지라 그런 부분에서만 소폭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것을 유념해 두고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은 앞에서 꾸준하게 봤던 것처럼 폭발적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5G 유통사업 이슈에 관한 영향이고요. 이와 함께 기존의 사업을 보게 되면 기존의 CCTV 사업의 효율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에 매출 원가율이 무려 99%에 달하는데 2018년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높습니다. 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수준이 된 것이죠. 이렇게 원가율까지 숫자를 보게 되니까 왜 유지랩이 그렇게 격하게 다른 사업에 열정적인지 그리고 그래야 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관비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았는데 2019년에는 2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산업마다 특성이 다른데다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역할을 바꾸고 있는 유지랩이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리의 효율을 높이든 원가율을 낮추든 여하튼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유지랩입니다. 그리고 영업 외 활동에서도 기타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세부 계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관계 기업 투자 손상 차손이 무려 17억
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회사에 관심이 있는 저희로서는 더욱 좋을 텐데 바이오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기존 CCTV 기업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금융 원가의 증가도 눈에 띄었는데 세부 계정에서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자 비용이 2018년 16억에서 2019년 2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기존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외부 자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긴 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당기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서 당기 순손실 27억 가까이 기록했고요.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2019년 매출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 채권 등이 증가해서 유동자산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고자산도 5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유동자산도 늘었는데요. 유통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바이오 역시 생산 관련 시설이 아니라 연구 기반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증가가 크지는 않았고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증가가 전체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같이 매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총계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 자산이 무려 2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채도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요. 장기차입금의 증가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2019년까지는 아직 바닥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부채와 자본의 총계를 비교해서 보는 부채 비율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최근의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자산 총계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에서도 매입 채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은 드디어 바닥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성금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의 원인은 영업실적의 영향인데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원가율은 더욱더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68.7%의 원가율이 올해 1분기 71.4%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더 큰 비중으로 줄었는데요. 이 같은 매출의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매출의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분기별 비교를 위해서 2019년의 분기보고서와 2020년의 분기보고서 두 개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단위가 달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19년의 보고서에서 뒤에 세 자리를 반올림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5G 유통사업부터 보게 되면 2019년 1분기에는 177억 정도의 내수 매출을 기록했는데 2020년 1분기에는 109억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G 유통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요한 매출이었던 HD 카메라에서도 2019년에는 전체 HD 카메라 매출 25억 정도에서 2020년에는 24억 정도로 줄었고요. 이같이 주요한 계정에서 모두 줄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문별 모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판관비는 좀 늘었는데요.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늘어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급여더군요. 2019년 1분기의 급여 총액이 2억 6천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급여 총액이 7억 3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인원입니다. 이렇게 2억 6천에서 7억 3천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인원도 조금은 늘었겠구나 싶었는데요. 2019년 1분기의 분기보고서에 따른 직원 현황은 직원 전체 85명입니다. 하지만 2020년 분기보고서에 따른 전체 직원 현황은 65명이죠. 인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되는 것은 임원인데요. 2019년에 임원 총 보수를 보게 되면 1분기의 총 보수가 1,5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총 보수를 보게 되면 무려 9,400만원으로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신규 설립한 유지랩 파마의 운영에 관해서 신규 임원이 중요했을 텐데요. 이에 관한 관련 비용이 증가한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본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새로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임원의 역할이 중요할 테니까 관련 비용을 많이 집행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해당 임원이 그만큼의 수익을 기업에 가져다 줘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늘면서 판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줄어든 매출에서 비용만 늘어난 격이 되어서 영업이익은 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활동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손실과 함께 금융 원가에서도 여전히 이자 비용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 같은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하면서 당기순손실 마이너스 23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유지랩을 정리해 보게 되면 기존에 하던 CCTV 관련 사업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규 모바일 유통 사업에서 2019년 재미를 보긴 했지만 2020년 1분기에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 같은 재미도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존 사업과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뉴지랩이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에 관해서는 사업보고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임상이 진행되는 등 관련한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존의 기업 본질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본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지에 관해 시장에서 기대감과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대와 의문이 주가의 흐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거래량이 폭발하거나 양봉이 크게 뜬 날의 경우에는 모두 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로 뉴지랩이 부각되었던 날입니다. 초기에는 코로나 그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최근에는 나파모 스타트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가 부양은 나파모 스타트의 이슈로 부양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하자면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기억하기 가장 쉬운 사례 중 하나로 바로 신풍제약이 있죠. 신풍제약의 여러가지 소식 중에서 임상을 통해서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소식 같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은 한동안 정말 미친듯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뉴지랩은 상한가를 찍고 밀린 다음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세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뉴지랩을 이렇게 보는 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심리 그리고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파모 스타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뉴지랩의 사업 불안정성과 함께 나파모 스타트가 렘데시비르와 같이 글로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기대감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의 주가 흐름입니다. 오전 11시쯤에 상한가를 찍었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밀렸는데요. 재밌는 것은 2시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힘이 없는 주가였다면 장마감이 임박한 2시라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흐름은 이 주식의 상승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같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앞에서 소개드린 신풍제약이나 여러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다르게 뉴지랩이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내에는 확진자도 부족하고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임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임상 3상까지 가려면 국내가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 확진자까지 임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되고요. 이 같은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고영희 박사님을 공동대표로 모셔왔던 것처럼 표적 항암에 대한 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2020년 7월에 공시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뉴지랩 자체가 기존 본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 신규 사업에 힘을 많이 쏟을 것이라는 점 등이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자금도 부족하고 개발을 위해서 인력과 시간도 부족할 테니까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끌어와야 할 테고 돈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코로나 백신 물질 중 하나 나파모 스타트로 주목받고 있는 뉴지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렘데시비르가 미국의 자산화가 되면서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방어하는 관점에서라도 국내의 백신이 흥하고 그 가운데 뉴지랩도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도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 투자 성투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